이벤트라는 게 진짜로 주식으로 보면 몇 주 사이에 막 30%씩 빠지는 거. 네. 이런 상황이 쭉 없었다가 서브프라임 이후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이럴 땐 탐욕을 느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포를 느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좀 혼란스럽네요. 지금 박종원의 경제한방 함께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이 뭐 CFD 사태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게 작전, 지금 금융시장에 대한 약간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현재 이 CFD 사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봐야 될지 KB증권과 이 SC은행 홍콩에서 이 주식 파생 운영 총괄 담당을 역임하신 테이바랩의 이 강승희 대표하고 계속해서 짚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이 가장 이슈가 됐던 차액 결제 거래 CFD. 네. 야,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게 뭔지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일단은 이번에도 찌라지라고 부르는 그게 돌 때 맨 위에가 이 모든 거를 파생상품 전문가가 이제 계획을 했다. 이게 맨 윗줄에 써 있었어요. 저도 네. 처음에 받았을 때.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맨날 이제 파생 얘기가 나오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뭐 이런 단어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뭐 만기일이래. 그러면 이제 막 선물 옵션에서 나와서 막 시장을 막 흔들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파생 상품이라는 거의 원천을 생각을 해보면 파생 상품이라는 게 왜 생겼고 그 생긴 거의 근원적인 프라이싱 되게 복잡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금융공학이 어쩌고 뭐 모델이 어쩌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대출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 가격 모델에 있어서는 항상 대출이 우선적이에요. 네. 그 가격 모델 금리가 우선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시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와 원천을 생각을 해보면 파생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유동성이라는 거와 레버리지라는 두 가지 단어로 요약이 되지 않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게 기본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유동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유동성이라는 단어도 유동성을 풀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유동성이 좋아. 이 두 단어가 똑같은 유동성이잖아요. 네. 근데 그 단어의 뜻을 보면은 그냥 어떤 상품을 서비스를 교환하는 거를 유동성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 유동성이 잘 되는 거. 제일 유동하기가 쉬운 게 A랑 B를 바꿀 때 제일 주고받기 제일 좋은 게 뭔가요? 그냥 돈이잖아요. 그렇죠. 현금. 그러니까 현금이 유동성의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애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부동산, 비싼 부동산일수록 더 그렇겠죠. 더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사타프라하기 어려우니까 그 두 가지라고 딱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현금화 가능성이 황금성인 거고 그게 결국 유동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가 용이한가. 그리고 이제 주식에서는 보통 유동성이 좋아. 그러면 거래가 잘 된다. 거래량이 많으면 유동성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CFD 사태에서 보면 결국 거래량이 있는 척하고는 있으나 조절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가격을 조작을 할 수 있어지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서브프라임 때도 결국은 유동성 위기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단기에 있는 돈이 안 돌아가는 상태가 발생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 돈이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생각을 해보면 유동성이 없는 물건은 가격이 그 가격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샀다 팔았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이다, 20명이다, 100명이다, 1000명이다에 따라서 이 가격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주식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샀다 팔았다 할 때 호가라는 게 존재하고 그러니까 사자 팔자 가격 차이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그걸 거래를 했을 때 얼마까지 살 수 있고 얼마까지 못 살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보시면은 되게 이게 위험하다 안 하다 그리고 이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다 아니다를 판단하시는데 되게 좋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란 부분 아까 이제 대출 빌려서 하는 부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레버리지란 뜻이 지렛대잖아요. 네. 그 얘기는 내가 100밖에 없는데 500을 사는 거잖아요. 네. 대출 받아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래 가진 투자하는 돈보다 한 번에 방향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대출받아서 한 방에서 한 번에 빨리 빨아들이겠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유동성과 레버리지 두 가지만을 고려해서 모든 금융상품들을 보시면은 훨씬 더 이제 뭐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저게 가격이 이제 조작된 거를 구입하거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유동성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주식들 이제 호가 차이들 이런 것들을 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주식 같은 경우는 사자 팔자 호가가 있고 이쪽에 이제 거래량들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보이는 것들을 다 합산해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샀다 팔았다 할 때 얼마까지 할 수 있다. 기관 투자가들은 그걸 계산을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보통 기관 투자가들이 주식을 할 때는 얼마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은 아예 원천적으로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가격이 저 가격이 아닐 수 있는 거죠. 펀더멘탈한 투자를 하는 분들은 기업을 분석을 하고 가치를 평가한 다음에 거래가 없는 주식을 오히려 더 많이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너 대주
대주주 나와봐.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그래서 막 해. 이래가지고 유동성을 늘리면서 해서 주가를 상승시켜서 수익을 내주는 생동주의 펀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진짜 전문가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면 회사를 내가 경영을 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식을 맞습니다. 사서. 그런 분들한테 그걸 투자를 하는 거는 적정한 이유가 있죠. 근데 개인이 그런 데에 들어가서 밸류에이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를 들어가서 그냥 끌어올리는 거에 따라가는 상태가 이번에 CFD 사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런 투자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때가 있는 게 유동성과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정말 최고의 전문가도 실패할 때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2021년 초에 빌황. 네, 이분 맞습니다. 사실 원래는 신화적인 인물이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웬걸 갑자기 굉장히 큰 손실을 봤는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유동성과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가다가 버블이 터져서 유동성이랑 이렇게 연관이 돼서 유동성이 없는데 올라가 버리면 내려갈 때 한 번에 일자로 내려가는 상태를 겪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빌황 사태, 아케고스 사태를 보시면은 지금 텐센트 뮤직인데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것 중에 하나인데 올라갈 때 저렇게 열심히 쭉 올라간 다음에 내려갈 때 일자로 내려가잖아요. 저게 네. 결국은 내려갈 때 저렇게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게 유동성 위기거든요. 네. 유동성이 없으니까 그냥 일자로 내려가는 거죠. 사주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레버리지라는 거는 뭐냐면 대출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대출은 얼마 이상 손실이 나면은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내가 원금 회수할 거야.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네. 네, 깔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려갈 때 내가 레버리지 했던 게 판매되면서 더 내려가고 그 다음에 대출받은 거 더 내려가고 이런 상태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것뿐이 아니었던 게 뭐냐면 2021년도에 빌황이 있었는데 22년도에는 루나 사태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루나 사태는 코인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죠. 살 때는 공급량이 조절되니까 상승을 계속 잘 시키고 있다가 갑자기 빠져나가니까 우르르 내려가는. 이것도 결국은 유동성과 레버리지 문제였다. 물론 여기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펀더멘탈한 부분들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 내에서 유동성을 가지고서 올렸을 때는 내려가는 반대편에서 이제 레버리지 걸린 게 풀리면서 내려가더라. 그리고 2023년도에는 SG CFD 사태가 또 발생을 한 거죠. 근데 네. 지금 쭉 차트 보셨지만 차트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아, 그러네요. 그죠? 이렇게 하다 이렇게 막 내려오죠. 네. 네. 세 개가 다 똑같은 거 나온 거니까 똑같네. 네.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계속 유동성이랑 레버리지를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게 그 두 가지의 요인으로서 이런 요인들이 발생한다는 거를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리스크를 보통은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뭐 유동성 거래량을 매매할 때 보기는 하지만 주식 투자할 때 보기는 하지만 저게 그렇게 중요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이제는 CFD 사태 이후로 아 이게 신용잔고 많은 건 하지면 안 되겠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되게 교육이 많이 된 상태에다 CFD로 인해서 그런 교육을 좀 이제 시장이 더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이 레버리지라는 건 결국 남의 돈으로 투자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 남의 돈으로 투자하는 게 쉽지 않다도 있고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다 다르다 사람마다. 그것도 있겠군요. 네. 네. 주식에 대한 이제 뭐 증거금을 넣으라고 하는데 마진을 넣으라고 하는데 늘 돈이 내가 있는 사람이면은 레버리지 해도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없으면은 반대 매매가 나가잖아요. 네. 지금 반대 매매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거든요. 네.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파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외국에도 많아요. 제가 홍콩에서 있을 때 근무할 때 어떤 종목을 어떤 대주주가 자기 주식을 원래 주식이 있잖아요. 그걸 주식을 담보를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 주식을 또 사요. 그래서 지분율을 높여요. 오. 이런 일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말이 돼? 자기가 사서 자기가 계속 올려요. 네. 그럼 자기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걸로 대출을 더 받아서 또 사요. 최근에 인도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던 비슷한 것 같아요. 거죠. 똑같은 거죠. 근데 걔네들도 결국은 미국에서 지금 빌황 때랑 거의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중국 주식 무너질 때 걔네가 무너지면서 반대 매매 나오는 걸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홍콩은 매수 상한가 한가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없어요. 0인데 팔아야 돼요. 그러면은 1달러 넣고 그냥 파는 거예요. 어디서 체결될지 모르고 그냥 미는 거죠. 그러면 저런 그림들이 그냥 바로 나와요. 근데 물론 지금은 되게 적정가 이상 빠지면은 기계들이 들어와서 사가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기계가 샥샥 들어 사가더라고요. 그래서 오 기계 막. 야, 그러면 어쨌든 이 레버리지 투자에서 또 하나 문제는 이번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야, 뭐 주가 조작에 뭐 사기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이게 그냥 제도권에서 움직이는 거랑은 또 다른 네. 여러 가지 또 심리적 충격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주의해야 될 점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CFD 거래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은 개인이 샀는데 외국인이 산 것처럼 보였다. 네. 그것도 2배, 3배로, 네. 2.5배로.
그러니까 내가 10억을 샀는데 외국인이 25억을 산 거죠. 네. 그러니까 지분율이 외국인 지분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들이 발생하니까 이제 그것들은 이제 규제 당국에서 다 고치려고 지금 다 정의가 된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은 결국은 근원적으로는 CFD의 문제도 아니었고 파생 상품의 문제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냥 유동성과 레버리지의 문제였던 거고 신용도 문제가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신문에 안 나고 있지만 금융기관들, 증권사들 신용 줘가지고 원래 대출로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또 다 이제 못 받는 돈이 많이 생겨서 이제 손실 처리를 해야 되는 금액들이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결국은 똑같거든요. 결국 레버리지에서 주식을 팔아서 원래는 원금 회수가 됐었어야 되는 건데 주식담보대출 해준 거랑 똑같거든요. 다 주담보대출이에요. CFD도 주식담보대출이고 신용도 주식담보대출이고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원금에 내가 돈을 빌린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난 돈 안 빌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용을 쓴다, CFD를 쓴다 그러면은 막 2.5배? 오케이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뒤를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돈을 빌려서 사는 거라고는 부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라는 거. 빌려서 산다 그러면 왠지 좀 찝찝하잖아요. 네. 근데 그냥 2배, 3배 그러면 막 해도 될 것 같잖아요. 네. 네, 그건 뭔가 빌려서 사는 것 같지 않고 나 이거 내 돈으로 투자하는 거야. 이런 거죠. 착각을 만들 수 있겠군요. 그 안에는 증거금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네. 항상 들어있어서 반대로 나가면 반대로 털린다. 다 반대매가 나간다는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요즘에 매수 매도 시점 알려준다, 뭐 레버리지 준다 이런 속칭 리딩방들이 정말 많은데 이 경제한방 저희도 되게 어렵습니다. 맨날 저희를 사칭해서 그죠? 리딩방이 생깁니다. 네. 그래갖고 기자님 사칭해서 네, 엄청난 속도로 이걸 신고하고 지우고 또 생겨요. 그래서 저희 맞습니다. 리딩방 절대 안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존재하지도 않고 저희 KBS 채널이라 불가능한데 이걸 갖고 사칭을 하는 데가 자꾸만 나오는데 이렇게 자꾸만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처음에 모두의 말씀은 탐욕인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거를 없앨 수 있느냐라고 하면 없앨 수는 없다는 거고 우리 인간이라는 게 원천적으로 그 탐욕 때문에 이렇게 발전을 한 거고 네. 예, 그런 의지가 없으면 그냥 다 이제 동물처럼 살고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공짜가 없다라는 부분들 를 곰곰이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것 같고 금액을 처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스마트하니까 투자를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렇게 조금 주고 했는데 그게 이제 2배, 3배가 진짜로 일어나니까 그 금액을 계속 늘리는 거죠. 네. 늘리다 보면은 결국 이제 금액이 커진 상태에서 터지니까 아무리 초기에 들어갔던 금액으로 2배, 3배씩 났었어도 맨 마지막에 들어간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면은 이 앞에서 벌었던 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폰지 사기라는 것도 결국은 그런 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CFD 사태에서 더 문제인 거는 저는 주식을 가지고 폰지 사기를 했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사람한테 이제 고객을 모집해오면 뒷사람한테 돈을 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진짜 폰지잖아요. 네, 폰지죠. 네. 자, 그러면 개인 입장에서 어쨌든 이런 어떤 사기도 있고 뭐 아니면 그냥 파생상품 투자를 또 그냥 보는 시각도 야, 이거를 그래도 내가 좀 빠르게 좀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다. 이걸 좀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들은 정말 이게 위험하니까 피해야 되는 건지 개인들은 어떻게 이걸 접근해야 될까요? 저희의 경험상 IMF 때 집을 샀으면 대박이었다. 이거잖아요. 그죠? 건물을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때 폭락했을 때 아무거나 사도 됐다. 그쵸? 네. 근데 대체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폭락을 했을 때 나에게 돈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네, 항상.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현금 비중을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거죠. 폭락을 했을 때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꼭 그 상황이 되면 내가 돈이 없더라.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러면은 결국은 그거를 내가 끝까지 버텨서 진짜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벤트라는 게 진짜로 주식으로 보면 몇 주 사이에 막 30%씩 빠지는 거. 네. 이런 상황이 쭉 없었다가 서브프라임 이후에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렇죠. 요번이 가장 네. 오랫동안 없었던 거 아닙니까? 네, 보통은 맞아요. 평균적으로 한 10년마다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서브프라임 이후로 없었다는 없었어요. 건 지금 15년. 네, 와. 맞습니다. 이런 정도로 오랫동안 증시가 이렇게 큰 문제가 없었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처음이에요. 저도 네. 처음 봤어요. 오. 그러니까 그래서 더 폼으로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15년이니까. 네, 15년이니까. 그럼 이럴 땐 탐욕을 느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포를 느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좀 혼란스럽네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풀렸잖아요. 풀린 돈을 어쨌든 없어지지 않는 한 박스 안에 있는 돈은 그대로 있는데 그걸 이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달러를 팔아서 금을 사든 달러를 팔아서 옌을 사든 주식을 사든 채권을 사든 그런 데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근원적인 부분은 생산성이 기업들이 증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벌어주고 부가가치가 생겨야 이게 전체 파이가 커지는 거잖아요. 이거를 뭐 폰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망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성장하는 데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내가 가격을 유동성이 적은 주식으로 조작을 하니까 그게 마진콜이 걸려서 누군가 팔면
나오면 이제 대주주가 팔건 누구나 팔건 자냐면 파는 사람이 갑자기 내가 예상하지 않은 사람이 팔고 나오면 문제가 무조건 발생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비랑이 터진 것도 중국이라는 이슈가 터져서 이슈가 생긴 거고 솔직히 빌라 이슈가 생기는 것도 저는 지금 막 이제 뭐 사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빌라. 예, 빌라 문제도 결국은 금리가 계속 낮았고 빌라 값이 계속 올랐으면 뭐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자를 못 내고 이러니까 하나가 무너지면 줄줄줄 무너지는 저 루나 사태와 차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규제를 잘 했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더 크죠. 주식보다는. 생산성이 올라가고 기업들이 잘 실적이 잘 나오고 그래야 주가가 올라가는 네, 게 맞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특정한 몇몇 애들만 그러는 거죠. 지금 상황이. 네. 네. 그러다 보니 야 이게 저렇게 막 저기서 혁신이 일어난다. AI 배터리 봐봐. 2차 전지 봐봐. 야 이거 혁신이 막 일어나는데 그처럼 보이고 그렇게 마이크로하게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 지금 봐 미국의 전체 생산성은 안 늘어나는데 안 늘어나고 있죠. 네. 이게 도대체 시장을 이렇게 마이크로하게 봐야 되는 건지 매크로하게 봐야 되는 건지 야 이거 혼란스럽더라고요. 저는 매크로가 더 우선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매크로는 어차피 저희가 사는 전 세계가 다 같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으면 쭉 천천히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진짜 좋은 걸 탁 픽하는 거는 확률상 보면 뭐 바늘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모래밭에서 뭐 바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찾기 어려운 걸 찾아서 내가 럭키하면 이제 상황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만 못 들어갈 경우가 더 많잖아요. 확률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데 따라서 뭐 그래서 저는 자산 배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하는 것 같아요. 확률상 좀 높이려고. 그러나 분명히 돈을 빨리 많이 벌고 싶은 분들이 있고 그리고 버신 분들도 있고 실제로. 네.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은 그만큼에 대한 리소스, 노력을 하신 분들이 있고 그걸 안 하고서 벌고자 하다 보면은 이제 저렇게 이번에 사태처럼 누구한테 그냥 맡겨서 버신 분들도 버셨다가 한 번에 날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게 진짜 그냥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굉장히 그런 럭이 있다거나 내가 그런 스마트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적절한 세상이 흘러간 대로 뭐 전쟁 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정도로 맞춰서 내가 어느 정도 손실이 나는 거에 맞춰져서 이제 관리를 해주는 게 오히려 맞지 매크로적으로 그 막 이번에 2차 전지래 이번에 반도체래 이거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걸 찾아가서 계속 맞힐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올라갈 때 100만 원 가지고 자 열심히 해서 1000만 원 만들었는데 잘 버는 것 같아서 2000만 원 가지고 했다가 뭐 예를 들면 폭락하는 사태를 한 번만 맞으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잖아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지키는 쪽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사라졌잖아요. 이 과거 대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원금을 좀 지키고 지키는 쪽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매크로 쪽을 좀 보면서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 때 S&P 500 사라. 자식 보고 너가 수배하지 마. S&P 500 사. 본인은 그렇게 정말 거장 마에스트로면서 자식부랑 그랬죠.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뭐 차선 저쪽이 빨리 가는 줄 알고 탁 옮겼더니 또 막히고 네, 맞습니다. 이 맞습니다.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테이바랩의 강승희 대표님과 함께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하게 증시에 대한 현황과 미래 전망까지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원의 경전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